네, 자,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인터뷰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하나 딱 한 명의 뭐라고 할까요? 가정교사 내지는 힌트를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를 수 있다면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고를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뭘 물어보고 주식 투자를 하면 제일 잘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즉 미국의 패권 전략, 미국의 계획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이 주식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거의 대부분 거기서 결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은 전체의 판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던 차에 마침 딱 그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계셔서 반가운 마음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소현철 교수님이 주식은 미국의 전략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의 뭐 제목으로 할 얘기 다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프로님.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네. 궁금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말로 반도체 주식 얼마나 더 가냐 마냐. 예. 뭐 그것도 미국이 예를 들면 어느 날, 야, 니네 자꾸 반도체 그렇게 비싸게 살 거면 관세 내고 들어와. 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잠깐 나 좀 봅시다. 한 후에 텍사스에 공장 또 하나 지으세요. 라든가 하면 막 뒤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니면 중국산 메모리 뭐 까짓 거 씁시다. 이번에 애플이 살짝 이제 민원을 넣었듯이. 예. 그래서 진짜 앞으로 판이 어떻게 거시적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정말 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방향은 맞죠, 그죠?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작년 1년 전에 대비해서 D램 가격이 600% 이상 오른 건데, 이거는 D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작년 1년 전만 에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막 사람들이 뭐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했는데,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투자가 4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25년에. 예. 예. 근데 올해 7천억에서 8천억 달러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예. 저는 그 규모에 또 놀랐어요.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이렇게 AI 모델이 이렇게 발전될지. 음. 구글 제미나이도 있지만은 당연히 클로드, 엔스로픽이 만든 클로드를 쓰잖아요. 그거를 만든 나라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들이 안 만들었으면은 HBM이라는 게 없었겠죠. 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미국의 빅텍 중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만든 AI 모델, 오픈 AI가 만든 모델.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요즘 이 AI를 주도하는 거는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이라 보는데요. 3월부터인가 엔스로픽이 확 올라갔어요. 오픈 AI는 IPO를 하려고 하는데 영업이 흑자 언제 전환해요? 29년도나 30년. 근데 엔스로픽은 올해 흑자 전환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엔스로픽의 모델이 굉장히 AI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 사내 규정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도 안 합니다. 도덕적인 AI.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일 수도 있지만 보안이 제일 철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엔스로픽의 클로드는 B2B에 엄청나게 채택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B2B에 채택이 되니까 매출이 확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클로드는 흑자 전환하는데 오픈 AI는 지금 이제 오픈 AI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순간만 6개월 만에 모든 이 상황이 또 변동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 엔스로픽이 좋아지면서 사실 3월부터 갑자기 또 D램 가격이 폭등을 한 것도 그들도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 구글의 그 클라우드 백록 주문이 2,400억 달러 정도 연초에 그런 정도 줬는데 갑자기 한 분기 만에 거의 2배인 4,600억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구글의 투자비가? 예. 예. 그러니까 그 백록 주문이 캐펙스는 작년보다 2배를 쓰는데 올해 1,900억 달러 쓰는데 누가요, 누가? 구글의 그 클라우드에 대한 주문 예. 금액, 예. 쌓인 수주 금액이. 구글의 주문량. 네, 주문 금액이. 구글의 소비량이. 네. 그러니까 주문이 고객들한테 주문을 받은 거. 그 오더를 받은 게. 구글이? 예, 예, 예.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얘네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고객인데. 그렇죠. 예.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예, 고객들한테 그게 파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직은 못 되지만 고객들이 주문 넣은 게 갑자기 자기들도
놀랄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이 한 분기 만에. 저 이 클로드 쓰고 싶습니다. 예, 뭐 하면서 제미나이 쓸 겁니다. 제미나이 쓰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투자 금액이 원래 구글이 300억 달러, 400억 달러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그럼 이 메모리의 급증, 수요의 급증은 구글도 예상 못했던 소비자 반응이다. 예, 그렇죠. AI의 모델. 그리고 이제 사실 구글이 사실은 AI의 원조인데 AI를 잘 못했. 2019년부터 창업주가 이제 쉬면서 전문 경영인 하면서 원래 AI 하면 알파고가 생각하시면 딥마인드를 인수해서 사실 구글이 넘버원이었는데 창업주가 나가면서 기존 전문 경영인들이 있는 우리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유튜브 네. 광고나 여기 하면서 구글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오픈 AI한테 AI가 완전히 밀리니까 좀 쉬고 있었던 불인이 2024년도 말에 컴백을 하면서 1년 만에 제미나이를 내면서 제미나이도 폭발적으로 고객들 반응이 예. 좋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게 6개월 사이에 확 바뀐 거죠. 그러면서 HBM 오더가 왔고, 그 다음에 구글은 또 엔비디아 칩만 쓰니까 자사의 TPU 칩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커스텀 HB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엔비디아에 맞는 HBM만 썼는데, 이제 특히 구글이 자체 AI 칩을 그래도 엔비디아 빼놓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간 HBM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모든 구도가 온 게 AI가 클로드를 비롯한 구글이 확 약진을 하면서, 원래는 오픈 AI 단독에 갖고, 오픈 AI는 사실 약간 공짜로 주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익화 모델로 바뀌면서 이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모든 전략이 작년 4분기부터 확 바뀌었죠. 그러면서 디램 가격이 정말 분기에 뭐 진짜 100%씩 뭐 60%, 70% 이게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레거시 디램, PC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레거시 디램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모자라니까 거기도. 예, 왜냐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애플이나 구매 담당자들이 이 사람들의 자기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핵심 요인은 키 석세스 팩터는 뭐냐면 물량을 못 대주면 본인들은 파이어가 됩니다. 물량 사오라는 구매부장. 부품을 못 구하면 파이어가 돼요. 비싸게 사오면 그 다음에 비싸게 사면 이제 또 평가가 되는데 아예 부품을 못 사오면 그냥 집으로 미국은 바로 그냥 You fired. 슬립 파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잘 쓰는 거 있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땡겨간 거예요, 물량을. 묻지마 하면서 그 레거시 디는 게 폭등을 하면서 사실은 전쟁 중에도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사실은 반도체 주식이 그때 3, 4월 달에 얼마나 이프로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예.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데, 근데 이거를 뚫고 넘어갔던 게 그때 이제 스마트폰 업체나 PC 업체들이 올해 8월 달에 낼 신제품에 들어갈 네. D램을 땡겨가기 시작하면서 묻지 마. 이제 가격을 그냥 무조건 던지고 물량을 뭐 확보한 거죠. 그러면서 2분기 때 좀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 잠정적으로 나왔지만 하이닉스가 아마 영업이익률이 마이크론이 81%니까 더 높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전쟁 중에도 이렇게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성과가 좋았던 거죠. 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트럼프, 뭐 아니면 미국의 예. 핵심 인물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의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을까? 예. 뭐 단서야 안 잡힐 수 있으나 상상을 하자면 지금 당장 고민은 제가 보기엔 뭐 필요한 것 핵심은 다 뭐 대만에 있는 공장, 한국에 있는 공장, 일본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 와야 되는 이 상황. 예. 이 되게 찝찝할 거고 그럴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지금 요즘 러우 전쟁을 보도 모든 전쟁 양상은 반도체 없이는 안 되거든요. 네. 드론도 그렇고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10나노미터에 들어가는 점점 무기가 좋아지면 더 첨단 공정에 들어간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TSMC가 10나노미터 시장 점유율, 생산 점유율이 9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다 TSMC한테 만든다는 거죠. 정밀 반도체는 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만,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좋았었을 때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대만이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미국 정책 결정자라면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전체는 70%고 10나노미터는 90%라면
이게 국가안보 리스크라고 보고 작년에 죽어가던 인텔에 미국 정부가 지분을 투자해서 아마 인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텔한테 이제 파운드리를 하라고 하고 있고, 저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안 보고 있죠.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시간은 두겠지만 결국은 흑자 전환해서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있다. 오히려 미중 패권 경쟁에 메모리 반도체도 수혜지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중 패권 경쟁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왜요? 왜냐하면 어떤 배경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텍사스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공장도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텍사스에서 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결국은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적자를 났던 이유가 뭐냐면 애플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애플이 원래 2014년까지만 해도 아이폰에 들어가는 AP 칩은 삼성전자가 전량 생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에만 해도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그 다음에 TSMC 기술력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팀 쿡이라는 분이 CEO가 되면서 야, 이거 삼성이랑 우리가 스마트폰 경쟁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AP칩을 삼성한테 생산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빼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팀 쿡이라는 분이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이 공급 서플라이 체인 전문가인데 모든 AP칩을 다 TSMC에 줘버린 거예요. 네. 그 삼성과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TSMC가 격차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제조 대행을. 그 파운드리 대행을 이제 거의 AP칩은 다 설계는 애플이 하지만 애플이 한 거 생산은 생산을 TSMC가 하고 패키징까지. 예전에는 둘 다 나눠서 했는데. 예전에 삼성전자만 하다가 요게 나눠줬다가 2, 3년 만에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일감을 잃었고. 일감을 잃었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반도체도 몇 년 만이라도 일감 안 받으면 기술력 차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첨단 공정 반도체 공정을 짓는다고 해도. 그러면서 한때는 2019년도인가 20년대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한 18%, 19%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7%대까지, 7, 8%대까지 확 빠지고, TSMC는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7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볼 겁니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는 뭐 삼성과 SK도 있지만 마이크론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네, 근데 정작 파운드리는 이게 10나노미터 90%가 대만으로 한다? 이거를 국가안보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초에 뭘 했냐, 출범을 시켰냐, 팍스 실리카라는 걸 출범을 시켰어요. 한국, 뭐 일본, 뭐 네덜란드 와가지고. 근데 처음에 대만은 옵조버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정식 그 협력 국가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좀 따져봐야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에 우리가 밀릴 수 있겠다. 전쟁을 한다는 걸 떠나가지고 기술력 격차가 저는 그 무게 경쟁력으로 보기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이.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지라고 막 압박을 하는 것도 그분의 행위 자체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비난할 수 있지만 그 현재 심각성, 미국이 정말 제조업이 무너져가지고 이 상태로 갔다가 미국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텍사스에 삼성전자가 공장도 짓고 있고. 그 제조 공장인가요? 파운드리 공장. 예. 네. 지금 우리 이제 삼성전자 뭐 예를 보면 요즘 테슬라도 들어오고 뭐 구글도 삼성전자 받겠다. 좀 예전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수주가 좀 이나노 공장에서 이제 파운드리 공장 받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그게 TSMC랑 기술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주문을 받고 자꾸 만들다 보면은 나아지겠죠.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경쟁에 처음에 1차적으로 수혜는 메모리 반도체가 받지만 2차적인 수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적자를 보니까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좋은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적자 나는 게 오히려 좀 불편하게 단기적 주가에서는 불편하지만 롱텀 베이스로 보면은 그게 잘 되는 게 결국 미국도 좋지만 우리나라도 좋은 거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메모리에 너무 올인되어 있는 전략도 사실은 불안하죠. 이거 우리도 파운드리를 해야 되고 파운드리가 되려면 정부가 정말 육성해 주려면 우리나라 팹리스, 반도체 설계업체들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AI 칩, 독자 AI 칩이 없어요. 지금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근데 중국이 저렇게 해도
오래된 레거시 장비를 갖고도 중국은 AI 칩을 자체, 그쵸, AI 칩이나 AP 칩을 화웨이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정말 그 설계 인력들이 뭐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그래서 첨단 공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지금 만들어낸다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고 있지만 이 많은 돈을 갖고 저는 빨리 쉽게 말하면은 반도체 설계 인력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다행인 게 요즘 좀 좋은 사인이 나오더라고요.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너도 나도 SK 하이닉스 자국 보기 뭐 1등 신랑 가면 저는 그거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설계 인력은 어차피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설계해서 우리한테 주문 줄 텐데. 예, 근데도 우리가 자체 기술이 있으면서 계속 우리가 그걸 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주지 않아요. 왜 그게 필요해요? 그걸로 직접 설계도 안 주죠. 그게 자체가 IP니까. 그 삼성은 TSA 파운드리 하라고 설계도는 줘도 그 네. 시점, 그러니까 IP를, 그러니까 AI 칩 자체를 독자 칩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것도 삼성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죠. 그거는 이제 삼성은 파운드리만 하고 네네.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들이 벤처기업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그 생태계가 좀 약하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렇죠. 있어야 된단 말이군요. 엔비디아까지는 못 되더라도 왜냐면 그 피지컬 AI에 엄청나게 많은 AI 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지금부터 계속 중국처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모리로 돈을 좀 올해 뭐 작년에 두 회사가 한 1조인가 2조 벌었는데 올해는 뭐 두 합치면 600조가 넘어가니까 그럼 뭐 법인세도 많이 거치는데 그 돈 갖고 우리가 이 AI 칩이라든지 반도체 설계 회사들을 많이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다른 나라의 설계 업체는 누가 있죠?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그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요즘은 마블테크. 예, 그거 많죠.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중국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 기억나는 게 없어요. 유럽에는 또 반도체 설계 회사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벤처 문화가 없거든요. 벤처 문화가 세게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그다음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에요. 중국.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번 돈으로 그런 쪽 사업도 시작해 볼 만하다. 네,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을 많이 생태계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좀 그런 어떤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직접 하겠죠. 왜 스타트업? 근데 그거는 설계는 이게 이 기업이 반도체 나서자 할 게 아니에요? 대규모 설계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설계 인력과 이 생산은 조금 다르거든요. 미국도 설계만 하지 우리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벤처 정신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삼성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이 AP를 직접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엑시노스도 이거 있고. 열심히 해서 나 대박 내고 큰돈 벌래 하는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하는 게 더 생태계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정규직들이 모여서 연구소 만들어서 되기는 좀 쉽지 않은 정신 세계가 필요하다. 예,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알겠어요. 문화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런 게 그래서 아마 AI 지금 엔스로픽도 생기고 오픈AI도 생긴 게 그거는 삼성 하이닉스가 돈을 어디에 투자하셔도 될 게 아니라 천재들이 나와서 움직여야 될 일이네요, 그럼. 그런데 이제 그게 저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조금 부진했죠. 팹리스 쪽이. 오히려 중국에 비해. 중국도 원래 우리랑 설계 쪽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좀 인력들 양성을 하는 게 왜냐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어쨌든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최첨단 공장으로 가는 거고 그런 인력들이 좀 저는 좀 필요하겠다. 그런 인력들은 미국의 인력들은 그런 인력들이 어디서 컸을까요? 다 실리콘밸리에서 컸고 거기에 돈을 자기들이 창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같은 거 전공하고 나와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 삼성 하이닉스가 무슨 대학을 세우지 않는 한 그 돈으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면 스타팅 포인트는 애매해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많이 다 망하고 없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그동안은 이제 뭐 그러니까 오늘하고 이제 이쪽 스킬 메모리 쪽에 집중을 했는데 요거를 좀 이제 환경 만들어주면 왜 중요하냐면 그럼 그들이 생산 어디서 하냐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도 같이 계속 그 생태계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겠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긴 그림인데 근데 그렇게 양성을 가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네. 뭐 미국도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게 한 알겠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 메모리 회사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는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변수가 있다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예상하시는 혹은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조금 삼성이랑 하이닉스한테 조금 유리했던 게 뭐냐면 엔비디아 칩에 100%다 의존했잖아요. 황 사장님이 자주 나타나시잖아요, 한국에. 네. 근데 점점 그 구글도 그렇지만은 자체 AI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체 AI 칩에 들어간 HBM은 커스텀 HBM이라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랑 조금씩 다 다르면 스펙이. 예, 그래서 칩마다? 이제, 예, 칩마다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걸 하게 되면 또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대량 생산 엔비디아 맞춰서 한 게 회사들이 좀 쪼개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커스텀 HBM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는 우리한테 큰 기회 요인인 거죠. 너도 나도 엔비디아 칩의 경쟁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거는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구글의 TPU 같은 경우는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그게 그러면 다 엔비디아 칩 쓰다가 엔비디아 칩 100개를 쓰다가 10개씩 10종류의 칩을 쓰게 되는 상황일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붙는 거는 어차피 엔비디아 100개에 맞는 메모리 100개와 예. 엔비디아의 경쟁 제품들 10가지에서 붙는 다양한 HBM 10개씩이면 네. 물량은 작은데 괜히 주문만 복잡해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대신에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한 회사만 있으면은 의존하게 업황이 되니까? 꺾이면은 제가 항상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원벤더, 솔벤더만 했을 경우에는 항상 네. 리스크가 있다. 지금 애플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TSMC만 저는 그런 AP를 한 20%만 삼성전자 줬으면 어땠을까? 그 생산을 파운드리 전체 그 예. AP 생산하는 거 100%를 다 예전에 애플의 예, 그 TSMC 주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AP를 예, 그 한 1, 20%에서 삼성전자가 좀 했었으면은 또 상황이 미국한테 나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TSMC 비중이 한 50% 정도 계속 유지되고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20%만 유지했어도 그때 애플이 나눠서 줬으면 지금 TSMC나 삼성전자나 비슷한 실력이었을 거고 뭐 지금처럼 적자 안 보지 않 삼성전자가 마진율 한 2, 30%는 나지 그럼 않았겠어요? 그렇게 TSMC에 의존하는 이 이른바 힘든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다. 예, 그러면은 훨씬 더 미국이 좋았을 텐데 저는 일단 기본은 재밌네요. 그 TSMC의 의존을 낮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 요약해 보면 미국의 가장 큰 반도체 관련 고민은 TSMC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안은 인텔 등 TSMC를 대체하는 기업들을 얼른 키우고 싶을 거라는 것. 예. 그 상상이었고. D램과 관련해서는 역시 수요는 많은데 비싸기만 하고 자기 나라 기업은 마이크론밖에 없고 하는 고민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거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뭘까요?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뭐 필요하면 미국에다가도 D램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더 많이 필요하다면 AI 네.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미국이랑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수밖에 없죠. 미국이 니즈가 뭔지를 근데 잘 당장 그런 파악하고. 요구는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에다가 반도체 짓는다고 하는 것도 거기 지으면 이제 미국에 또 짓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호남에 짓는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왜냐면은 그 마이클 버리라는 그 예전에 유명했던 공매도 치신 분이 네. 뭐 완샷에 짓는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호남에 짓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공장을 보통 90K 공장을 줘요. D램을 90K라 하면 9만 장의 웨이퍼를 집어넣은 월. 근데 처음에 공장들을 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건물이나 클린룸은 지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장비가 입고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 입고가 된 다음에 완샷에 9만 장짜리 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 하는 거고. 근데 광주에다 뭐 어느 정도 투자니 그건 좀 따져봐야겠지만 모든 기업들은 일단은 근데 부지가 있고 공장이 있어야 인력이 모이니까 그걸 이제 여기서 하는 건데 저는 뭐 광주에도 지을 수도 있지만 뭐 만약에 미국과 전략적 협력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큰 공장을 지어놓으면은 여기에 패키징 공장도 들어가서 여러 개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지어놓은 다음에 전략은 업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뭔지 압니까? 장비만 놓고 가동을 안 하면 돼. 가동을 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에 3교대가 들어가고. 그런데 미국이 왜 메모 D램 공장을 못했냐면 이렇게까지 3교대로 24시간 돌아갈 공장을 돌릴 인력이. 수 미국이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요. 음. 그게 이제 한국과 대만이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메모리 공장 지으러 가면 한국 근로자들도 같이 가야 되겠네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우리 입장에선 미국이랑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도 교류를 미국이랑 계속 하다 보면 미국이 무슨 생각 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4위 국가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미국, 네덜란드, 사우스 코리아예요. 일본 우리가 제꼈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저는 굉장히 개방적인 민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개방적인 민족의 대표 모델이 저는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멜 표류기 할 때 그 17세기에 네. 그 하멜에 있을 때 그때 네덜란드가 세계 패권을 줬거든요. 그리고 증권 거래소도 제일 먼저 생긴 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그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50에서 60%가 이미 다 해외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네덜란드식의 어떤 개방적인 모델을 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미국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서 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그 커뮤니티, 이거를 우리가 잘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럼 뭐 미국의 반도체 공장도 있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럽에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요? 또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예, 그럼 뭐 제가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산업이 다 개방적인 산업 구조로 가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네. 미국의 희망이 무엇이냐, 네. 미국의 희망사항이 뭐냐, 중국의 희망사항은 뭐냐에 따라서 그들의 판이 움직일 것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산업이 영향을 받을 거니 예. 이제 경계하고 거기에 대한 그 더듬이를 민감하게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데 예. 우리의 메인 인더스트리인 D램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한국이 미국 와서 지어주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이 정도일 거라는 말씀이세요? 아,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은 스마트폰, 앞으로 AI가 또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다음에 엣지 AI로 갈 거예요. 엣지 AI가 결국은 뭐냐? 스마트폰의 AI, 그 다음에 가전의 AI.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밸류체인에 다, 삼성전자는 그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뭐 배터리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중 패권 경쟁은 저는 이제 전반전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전반전까지 성적은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한 게 제가 이제 후반전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AI 경쟁을 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경쟁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는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요즘 그렇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요즘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좀 선전하는 이유가 결국은 미국이 주는 스타링크의 데이터, 팔란티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패권 경쟁의 장은 당연히 해군역에 있는 태평양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싸움의 전장의 턴은 저는 우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뭐 향후 10년 내에 지금 미국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에 대략 한 10,000개가 떠 있습니다. 중국도 몇천 개를 올리겠다 하고 있고. 그게 우리 D램 산업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좋은 긍정적인 거죠. 우주에도 데이터 센터 지금 거기도 또 D램이 우주에 맞는 또 D램이 또 들어가야 되는 미국과 거죠. 중국의 패권 전쟁이 계속된다는 건 예. 그건 인공지능과 결합된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경쟁일 거고 예.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한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테니 예. 우리 입장에서는 둘이 계속 싸우는 게 좋다는 뜻이군요. 뭐 그렇죠. 예, 뭐 싸우는 그렇게 패권 경쟁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한 축이 만들어지고 고맙게도 미국이 제조업이 2, 3년 내, 뭐 5년 내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테니. 왜냐면 바로 공장 짓고 뭐 이거 하고 인력 양성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한 10년 동안 우리가 뭐 미국의 조선업체군에 마스카 프로젝트 한다. 그다음 원자력도 지어준다. 다 하게 한국이 제일 중요한 파트너가 돼버렸죠. 미국이? 왜 원래는 일본이랑 먼저 했었어요. 2012년도에 아베가 들어오면서 아베노미스가 되면서 일본 주식이 사실은 엔화 약세를 미국이 용인해주면서 일본 장이 7배가 올라갔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엔화 약세를 용인해주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미국이 용인해줬어요. 예전에는 엔화 약세를 미국이 용인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일본이랑 한 10년 같이 해보니까 일본이 제조업 역량이 너무 많이 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만 갖고는 안 되겠다. 중국과 경쟁할 때. 그래서 필요한 파트너가 대한민국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잘 편승해서 이제 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도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은 좀 죽어가 있는 불경의 제조업도 이게 이제 피지컬 AI가 연결이 되면
새로운 또 먹거리가 나온 거죠. 그렇게 피지컬 AI가 되면요. 또다시 D램 랜드가 또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미국 거죠.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남아있는 뭐 혹은 쇠퇴한 등등 다양한 옛날 인더스트리들도 예. 미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제조업이니 우리 입장에서는 꽤 기회가 많다는 그렇죠. 시각이시네요. 예, 그게 이제 피지컬 AI로 되면서 그거면서 학습 알겠습니다. 모델 돼서 그게 이제 미국과 같이 협력할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반도체 이야기만 주로 드렸는데 앞으로 요즘 이제 한참 뜨거운 이슈는 반도체 산업이 여기가 이제 꼭지냐 예, 아니냐 예, 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수요는 많겠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이 계속 나오겠니 어디서? 뭐 또 그렇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돈이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하는 거면 이건 뭐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할 텐데 하이퍼스케일러들 돈 없다고 안 하겠어? 라는 생각도 뭐 들기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서 그게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후반전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 AI 사이클은 길게는 가는데 이게 항상 뭐 이프로님도 아시겠지만 완샷에 가지는 않잖아요. 업앤다운 사이클이 있는데 사실 1분기 때, 2분기 때 D램 가격이 대략 평균적으로 한 50%대에서 60% 초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분기 때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많은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조사기간 나온 거 보니까 한 13%에서 20%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D램 가격, 사실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주가는 D램 가격 그 변동률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뭐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 뭐 장기 공급계약뿐만 아니라 뭐 이 롱텀 LTA가 아니라 뭐 전략적인 뭐 협정하면서 그건 맞죠. 예전에 비하면은 가격 다운 사이클 때 그게 다 막아줄 수 있는 확률이 예. 되지만 그래도 그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뭐냐면은 디램 가격이 폭등하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애플님께서 3분기 때 D램이나 랜드 가격 경쟁력을 하려고 소비자 가격을 갑자기 지난달 말에 올렸죠? 본격적으로 올렸어요. D램 가격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면서 중국의 CSMT D램을 쓰겠다. 사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최근에 반도체 조정받은 건 시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정부가 용인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재 미중 패권 경쟁 보면. 근데 애플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팀쿡이 독사 역할을 하는구나.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에 판매되는 아이폰에만 D램 쓰면 안 될까요? 요렇게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예, 이제, 그러면 근데 숫자를 따져보면은, 애플이 스마트폰이 한 2억대 좀 넘어가니까 전체 12억, 한 20%좀, 물량 기준으로는 뭐 20%좀 안 되는데, 중국과 같이 따져보면은 전체 미치는 영향은 D램에 미치는 거는 설사 중국 걸 써도 그렇게 미미하긴 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쓰는 건 뭐냐면,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가격 내고를 하려는 건데, 미국 정부가 중국 거 쓰는 거 용인해 줄까?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 쓰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하신 저는 듯하고. 아닐 거라는 생각이 강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그 하는 걸 보면. 근데 계속 이제 애플이 그렇게 자꾸 어드밸런 띄우는 건 뭐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그건 그 배경인데 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계속 투자가 있을 거냐가 더 변수니까. 최근 메타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죠. 메타가 좀 이거 더 판다고 하니까 외부로. 근데 구글은 아직까지 변하는 게 없어요.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거는 구글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우리의 걱정은 그들의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연말쯤 되면 그 현금 흐름이 투자보다 줄어들게 되면 돈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도 아니니 뭐 회사채 발행도 한두 번이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투자가 이어져야 우리도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그들의 지갑 줄어드는 거 보니까 불안하다. 수요야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맞습니다. 대한 고민은 어떻게 그러니까 결론을 내셨어요? 사실은 요즘 제가 이제 딱 보면은 정확하게 영업 현금 흐름만큼 구글이 썼어요. 1,900억 달러 정도가 대략 영업 현금 흐름인데 작년에 1,000억 달러 정도 했는데 그럼 잉여 현금이 한 900억 달러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딱 거의 영업 버는 거 다 쓰니까 그래서 800억 달러 50억 달러 정도 유상증자를 해서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그 에비타 예를 들면 영업한 현금이
한 1,900달러인데 내년도에 또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올라가면 그게 뭐 영업활동 현금이 한 2,500억 달러나 3,000억 달러, 뭐 2,600억, 30% 늘어나면은 그만큼 룸은 아직까지 있을 거고 현재 구글이 약간은 전체 하이퍼스케일러의 싸움에서 좀 한 발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좀 나오려고 한번 또 쭉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구글 사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 두 가지를 드렸어요. 일단은 그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좀 슬로우하니까 9월 달에 요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제일 중요한 건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뭘 보자는 거죠, 9월 달에? 그 수요가 얼만큼 주는지, 스마트폰과 PC가 얼만큼 주는지. 예, 줄어들 이게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예, 그게 뭐 10% 정도는 줄 거로 같은데 네, 네. 이게 20% 줄지 그 이상 줄지. 요게 첫 번째. 음. 두 번째는 구글이 실적 발표 이번 달 말에 할 겁니다. 구글이 캐펙스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건지. 저는 구글이 그냥 우리 그냥 온고잉해. 괜찮아. 우리 그대로 갈 거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요 최근에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귀는 될 거예요. 그 이상 복귀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QOQ로 어쨌든 고정 가격은 캐펙스 가이던스는 얼마나 멀리까지 가이던스를 해주나요? 근데 그쪽이 롤링으로 해가지고 분기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야 당연히 안 줄이겠으나 우리의 걱정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후년에 어떻게 될까인데 그렇죠. 다음 분기 가이던스만 줄이는 거는 그 가지고 핵심은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 쪽에 클라우드 매출액이 얼만큼 나오느냐. 우리 너무 잘 나왔어. 그러면 우리 생각과 달리 우리는 자꾸 왜냐면 채권 발행하고 이러니까 겁이 나지만 다음 분기 지금 데이터 센터 왜냐하면 얘네들이 확 늘린 게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작년 4분기, 1분기, 2분기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걔네들 그게 인공지능 매출액이란 그렇죠. 뜻이죠? AI 매출액이 확 오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확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투자를 많이 한 건데 이게 쌓이는 게 소비자들이 쉽게 말해 우리가 그러죠. 토큰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토큰 사용량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그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여전히 적자이긴 하겠으나 그게 매출이 좀 더 늘어나는 각도가 가파르면 희망의 불씨는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 투자 가이던스는 결국은 뭐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매출액이 잘 나오고 3분기 내내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4분기도 잘 나오면 이게 그대로 갈 것이고 조금 안 나오면 이제 그때는 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타이밍은 네. 제 생각에는 한 9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받은 거는 뭐 제가 볼 때 실적 나오고 하면 좀 만회가 많이 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눈높이는 상반기는 워낙 좋았는데 왜냐하면 디램 가격 상승률이 뭐 50%씩 났는데 3분기는 조금 줄어드니까 예. 눈높이는 조금 좀 낮추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에 대한 예, 상승률에 대한 눈높이는 좀 눈높이를? 낮추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 책에는 뭐 다양한 다른 업종들과 다른 산업들 이야기도 꽤 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은 주로 가장 궁금한 반도체 얘기만 주로 나눴네요. 예. 시간 있으실 때 뭐 한 번씩 일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관찰을 해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또 인터뷰를 좀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